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 미국. 이 미국을 이끌 새 주인이 한 달 뒤면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해리스 대 트럼프 누가 유력한지 좀처럼 판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트럼프 여전히 굳건합니다. 민주당이 고령 리스크로 후보를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교체하는 승부수까지 띄웠지만 해리스와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결과가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숨은 트럼프 지지층에 달렸다. 이들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그 결과를 좌우할 거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령 리스크에 거짓말과 막말, 또 각종 사법 리스크까지 줄줄이 달고 있는 후보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미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 지지층. 그들은 트럼프의 어떤 매력에 이렇게까지 끌리는 걸까요? 트럼프가 유권자를 끌어당기는 힘, 그 근원을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영상이 하나 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인데 저 트럼프가 이용주 평론가님 어떤 장소길래 첫 번째 사진으로 뜰까요? 저 장소가요. 12주 전에 트럼프가 그 피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총알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네, 예. 근데 이제 12주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건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7월에 있었던 그 피격에서부터 이제 좀 지지율이 좀 떨어져서 다시 그때의 지지율을 다시 찾아가겠다. 네. 뭐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자리에 지금 뭐 트럼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테슬라의 그 CEO죠. 예. 일론 머스크까지 함께 대동해서 성대하게 또 이렇게 대회를 치렀습니다. 당시에 뭐 내가 이렇게까지 피격 암살 네. 위기가 있었었다라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다시 선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 자리가 또 펜실베니아여서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네, 펜실베니아가 이제 경합주 중에 가장 선거인단이 많은 주고요. 19명입니다.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또 재밌는 게 도시 지역인 필라델피아와 반대쪽에 피츠버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골 지역도 좀 있는데요. 지금 저 버틀러 카운티라고 하는 데는 인구 한 13,000밖에 안 되는 시골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공화당세, 트럼프의 지지세가 좀 강한 곳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길 다시 방문함으로써 경합주 중에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 관리, 그리고 그중에서도 네. 자기가 조금 유리한 지역으로의 방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한번 듣고 오시죠. But I've never stopped fighting for you, and I never will. Never will. Never gonna stop. 분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야말로 애국심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것 같은데 펜실베니아의 중요성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펜실베니아는 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합주가 7개 정도 있는데요. 예. 이 7개 중에 유일하게 펜실베니아만 동률입니다. 나머지는 트럼프가 앞서거나 혹은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거나 앞서고 뒤서고가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만 지금 완전히 타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를 이기는 사람이 사실은 이번 대선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펜실베니아가 너무나도 흥미롭고 중요한 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전체 판세는 어떤가요? 지금 전세 판세는 지금 저희가 뭐 뉴욕주 같은 경우는 항상 민주당주, 뭐 캘리포니아 항상 민주당주, 미시시피 항상 공화당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주들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선거인단 수로는 약간 앞서 있는데 지금 270명을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 구조에서 한 104개 정도의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104개의 선거인단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경합주들인 거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합주가 펜실베니아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전국 단위 지지율은 해리스가 약간 앞서고 있지만 저희가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지지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거의 박빙승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 지지율을 보면 49.2 대 47 근소하게 좀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지만 펜실베니아가 동률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실 2016년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전국 단위 지지율 표는 더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졌죠. 아,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총 득표율은 더 이겼는데 선거인단 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졌잖아요. 네. 결국은 이기는 주에서 크게 이기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해리스 부통령이 TV 토론에서는 판정승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미국 대선 할 때마다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인데요. 미국은 이제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A라는 주에 뭐 10명의 선거인단이 있다면 네. 그 A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10명의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선거인단 숫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총 득표율에서 이기고도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합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잘 졌는데 네. 선거인단 때문에 이겼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미국 내에서도 막 비판이 나옵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면 너무 복잡하고 안 좋은 제도다 막 이랬대는데 네. 근데 저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자기나가 이기면 훌륭한 제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지면 네. 또 안 좋은 제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나라는 한 표라도 다수결로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미국 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맞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주가 우리나라 도처럼 중앙정부 아래 예속된 행정구역이 아니고 모든 어떤 각 주가 거의 독립국가고 그리고 미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주마다 인종 구성도 많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주가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우리 주에서 이긴 후보가 우리는 이 사람을 요구한다. 네. 우리 주의 그 권리와 주장을 인정해 달라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미국 대선 이 제도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체성이 없어지거든요. 뭐 승자 독식 구조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런데 왜 이번 선거에서 샤이 트럼프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2016년하고 2020년 미국 대선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에 선거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결국 트럼프가 이겼고요. 네. 2020년은 바이든 대 트럼프일 때는 여론조사가 계속 어떻게 나왔냐면 바이든이 크게 이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열어보니까 겨우 이겼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숨어있는 트럼프 표들이 어딘가 있을 거다. 어딘가 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지지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진짜 샤이 트럼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 하면은 주로 농촌 지역에 백인 남성들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서베이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이게 좀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안 잡힌다. 안 잡힙니다. 그래서 미국 설문조사 기관들도 정말 머리가 아파서 네.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번에 많이 업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 좀 믿어달라라는 땅이 워낙 얘기를 넓으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다르게 워낙 넓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찾기가 어렵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한테 끌리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 차원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용재 평론가님 네. 퀴즈 준비해 주셨죠? 네,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어린 시절 트럼프는 선생님 얼굴에 무엇을 해서 군사학교에 갔다. 여기서 무엇은 무엇일까요? 뭐 땡땡땡을 해서 한번 소장님 맞춰봐 주실까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답을 미리 알고 계시는군요. 허 교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답을? 낙서질 아닐까요? 얼굴에다 낙서질. 낙서를 한 거 아닐까요? 낙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짓을 했으니까 퀴즈로 나왔겠죠. 답은 뭔가요? 그렇죠. 정답은 주먹질입니다. 주먹질이요? 네, 이게 그 트럼프 그 회고록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기가 이거를 좀 부끄러워하면서 좀 썼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선생님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일이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음악 선생님이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음악 선생님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은 음악을 몰라서? 네. 예.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좀 들었는데 이 선생님은 좀 음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때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네, 그렇죠. 그래서 또 그 트럼프의 어린 시절을 좀 보면은 뭐 스스로 자기가 사고뭉치였다고 좀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여학생들한테 뭐 음료수 뿌리는 건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초등학교 가면 뭐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뭐 블럭 쌓아서 이렇게 성 같은 거 만들고 있으면 네. 만드는 아이들이 있고 그걸 와가지고 부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항상 부수는 쪽이었다. 아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얘기하는 게 반항적이군요.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군사학교로 보냈다. 군사학교요? 네. 군사학교로 왜 보내게 된 거죠? 미국은 교육 제도가 우리보다 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 사립학교 중에서 군사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을 군대식으로 군복 같은 거 입고 네. 뭐 교과 과정에도 군사 훈련 받고 군인 출신들이 와서 또 가르치고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립학교도 있고 네. 대학도 그런 사립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전통도 오래되고 규율도 엄하고 그리고 또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학비도 보통 다른 일반 학교보다 스파르타식으로 비싸고. 배우다 보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 출신들 중에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식 훈련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갔던 뉴욕 군사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군인이 세다고 소문난 곳이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네. 이제 문제 아들, 반항 아들 이런 애들 아니면 이제 마피아 보스 같은 분들이 네. 우리 아들도 훌륭한 리더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 넣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한테 주먹질을 할 정도로 반항아 기질이 있었던 트럼프는 군사학교에 적응은 잘했습니까? 아무리 뭐 선생님한테 주먹질을 했다 그래도 군사학교에 가면은 총이 있고 무서운 조교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았겠죠. 네. 근데 또 우리가 그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훈련병이나 뭐 이등병 때 되게 힘들다가 상병부터는 조금 이제 적응이 되고요. 풀리죠. 네, 네. 병장부터는 조금 진짜 괜찮아지잖아요, 생활이. 네, 네. 트럼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계속 명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명령을 할 이제 위치가 되니까 네. 이게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군사학교에서 생활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명령을 하는 입장에서도 적응을 잘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유년 시절은 좀 어느 정도 받고 이제 이후에 사업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사업가 시절의 트럼프는 어땠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퀴즈가 또 있죠? 좋습니다. 다음 퀴즈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다음 퀴즈는요. 트럼프 타워의 성공 비결은 땡땡 때문이다. 땡땡 때문이다. 허 교수님 한번 맞춰봐 주실까요? 아내 때문이다. 아내? 오. 그럴 수도 있죠. 네. 스윗하시네요. 아, 노력 아닐까요? 노력 때문이다. 노력도 뭐 뭐 좋은 그러면 퀴즈가 나오지 답변인 것 않았겠죠. 같습니다. 예.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허세. 허세요. 네, 이 성공 비결은 허세 때문이다. 이것도 라는 어떤 건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한 게 1980년대인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럭셔리한 큰 뭐 건물로 이렇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럭셔리를 좀 위주로 이 트럼프가 이 타워 같은 걸 좀 만들긴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그 청교도의 그게 있기 때문에 럭셔리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게 좀 혀를 차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타워를 올렸는데 이거를 분양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전략을 짜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만든 타워에 영국 뭐 그 당시에 다이애나 그 왕세자비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영국의 왕자님 이런 분들이 우리 타워를 살 거다라는 소문을 이제 퍼뜨린 거예요. 입소문을 퍼뜨린 입소문을 거군요. 퍼뜨린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이 굉장히 돈 많고 부유하신 분들이 왕자님이 온다고? 그럼 나도 한번 옆집 가서 살아볼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분양이 엄청 잘 됐습니다. 그 네.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안 되던 시절이라서 이런 좀 그 뭐라고 하죠? 이런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소문 내 가지고 네. 성공하는 스토리. 그렇군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문 전략, 허세를 이용한 전략으로 사업을 성공했다. 그렇군요. 네. 진실과 다른데도 이렇게 허세 전략을 통해서 본인이 부동산 재벌에 어떻게 보면 오른 건데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까, 허 교수님? 근데 지금도 공격을 받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트럼프는 금수저라는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버지인 이 프레드 트럼프로부터 이미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네. 그것을 사실 트럼프는 자신이 그렇게 일군 재산은 별로 없다. 대부분 물려받은 거라라는 민주당 쪽에서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서 발끈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이룬 성공을 니네들이 이걸 비하해라고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과연 얼마나 자수성가한 인물인지 본인은 굉장히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허세를 통해서 이렇게 뭐 부동산 사업가로서의 성장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일화가 있다고요? 네.
트럼프가요. 네. 그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성공을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미디어를 조금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어요? 네, 그래서 예. 그 셀럽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나 이제 조금 유명세를 가져볼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퀴즈 한번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퀴즈가 또 준비됐나요? 네,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하나 더 보시죠. 네, 퀴즈입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이혼 이후 찍은 무슨 광고 때문에 셀럽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근데 광고, 어떤 광고 광고일까요? 때문에 셀럽이 돼야겠다. 네. 뭔가 굉장한 광고를 하나 찍었나 보죠. 뭐 같습니까, 홍 교수님? 저 요거는 광고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보셨군요. 그럼 임 소장님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보셨어요? 그럼 맞춰봐 보시죠. 어떤 광고 때문에 셀럽이 돼야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의류 광고인가? 의료 광고. 오. 정답을 정답은요. 네. 피자입니다. 피자요? 네. 뭐 남다른 피자 이유가 있나요? 피자 광고가? 네, 그 피자 광고 그 우리도 한 번쯤은 먹어봤을 그 피자의 그 광고인데요. 지금 네. 보이시는 저 화면이 그 광고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한 뒤에 이 광고를 첫 번째 부인이랑 찍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요. 네, 심지어 두 번째 부인이랑 이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혼 후에 3년 뒤에 이 광고를 찍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저 피자가 굉장히 좀 혁신적이긴 했어요. 요즘에 네. 이제 좀 흔해졌지만 저 뒤에 피자 끝 트머리 부분에 이 치즈가 들어있는 네. 요런 피자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저 광고로 인해서 트럼프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광고도 알고 트럼프도 알고 피자도 알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깨에 좀 뽕이 차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 미디어의 맛이구나. 요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 그 뒤부터 이제 셀럽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홍 교수님, 근데 어떻게 보면 이혼한 와이프랑 같이 TV 광고에 나오는 게 사람들의 구설수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뭐 이게 트럼프의 전략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네. 뭐 전 부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쿨한 사회니까 오히려 안 좋은 측면보다는 전 부인과 저렇게 쿨하게 나와서 광고를 찍는 저 사람은 뭐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주목도를 좀 더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셀럽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네. 이후에 사실 가장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하나 맡게 된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2000년대부터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쇼입니다. 어페런티스라고 이제 자신이 지분을 가진 MBC 방송의 리얼리티 TV 쇼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어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You are fired. 해고야. 넌 해고야.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진짜 트럼프라는 사람을 사실 이게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어떻게 보면 허세로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고 또 네. 스캔들로서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인지도를 얻었는데 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좀 구설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홍 교수님. 네, 뭐 백악관의 입성하기 과정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법적인 분쟁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트럼프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 구도가 굉장히 재밌는 게 전 검사 출신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기소를 당한 사람과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구설수도 굉장히 많았고 법적인 문제도 지금 많은데 뭐 사실은 성추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따라다니지만 오히려 저는 재밌는 부분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그것에 대한 응답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그날 선거 자금이 엄청나게 밀려들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은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아주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추문들이 결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네.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도 오바마를 공격해서 좀 부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크게 공격한 거는 포인트는 네. 미국 사람이 맞느냐,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느냐인데요. 예. 미국 헌법 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면 다음에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중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던 거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부모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 케냐인, 그 당시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케냐인이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 이렇게 출생을 가지고 뭔가 출마 자격에 의문을 삼는 사람들의 용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버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벌스 ER에서 버서라고 부르는데요. 네. 버서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이후에 주장하는 건 오바마는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출마할 수 없다. 그리고 오바마는 무슬림이다까지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근데 그 공격이 좀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지금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한 분은 자메이카 출신, 한 분은 인도 출신인데 근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건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인종적인 부분의 공격. 네. 아시안이었다가 흑인이었다가 어떻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이런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을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2016년 대선을 치르면서요. 그런데 재임에는 또 실패를 했잖아요. 재임에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좀 어떤 분들은 이 재임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있었던 트럼프 임기 마지막에 있었던 코로나 대응이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있었죠. 그거는 저는 일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어떤 분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 하면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 중에 했던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카오스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냥 예전 챕터로 남겨두고 이제 새 챕터를 열자. 그 카오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네. 끊임없는 음모론, 백인 우월주의로부터의 갈라치기, 그리고 계속해서 트윗을 해서 뭔가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가 다시 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응집하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이제 트럼프 지지층 얘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또 집권을 했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이런 걸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류 세력으로 올려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죠, 교수님? 저희는 그 공화당의 지지자들의 구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했는데요. 네. 저희 예전에 공화당 후보 그럼 누가 생각나시냐면 미트 롬니라는 사람이라던가 존 맥케인 같이 조금 더 온건한 사람들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했거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베테랑들 이런 분들이 생각나죠. 네. 옛날에 공화당의 원래 지지자들은 한 2000년대 이전에는 원래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네. 그게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큰 것은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장으로서 들어오면서 원래 미국 내에서 생산하던 많은 것들이 중국이 이제 더 싸게 생산해서 미국을 공급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시면 미국 내에서 그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실직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세계화라고 하는 중국이 전 세계 무대로 등장했을 때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세계화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피해자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백인 남성 노동자라는 건데 그런데 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또 남다르게 트럼프한테 끌리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재 평론가님? 이것도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퀴즈가 또 네, 준비됐네요. 퀴즈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 네, 트럼프의 인기 비결은 영화배우 누구누구와 닮았기 때문이다. 영화 배우요? 네, 영화배우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분이죠. 헐리우드 배우일까요? 누구일까요? 임수당이 이거 제 종목이 아닌데. 전공이 아니셔서 네, 그 영화 배우 누구와 닮았기 때문이죠? 마동석과 닮았기 때문이다. 마동석이요? 네. 보기엔 좀 하나도 안 언뜻 닮았는데. 안 닮았나요? 네.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크게 좀 뭐 이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이게 뭐냐면은 그 마동석 씨가 주연했던 그 그 영화에 네. 보면은 마동석 씨가 이제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자를 잡을 때 시원한 액션과 함께 이렇게 때려잡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유사하게 보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비슷하다. 네, 트럼프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뭐냐면 트럼프가 예전에 힐러리와 그 토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백인이고 나 부자고 네. 나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범죄 많이 저질렀어. 그리고 그런데 힐러리도 똑같은 거 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네. 거기에서 힐러리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그래요?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미국인들이 보면서 굉장히 큰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죠. 네. 저 사람은 우리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뭐 범죄 같은 걸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마동석처럼 다 때려 잡으러 여기 나온 거구나. 라는 이런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핵심 지지층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마동석과 비슷하고 한다고 했는데 마동석 씨 죄송합니다. 그 트럼프의 그 카타르시스 화법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Thank you very much. Keep America great.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Oh. Let me get my shoes.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 트럼프의 모습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해서 본인의 무기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머그샷도 그게 하나의 일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본인이 저희가 이제 미국 머그샷이라고 하면 유치장에 들어갈 때 그 본인의 신분 증명을 위해서 찍는 사진인데요. 그거를 본인이 공개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요. 본인이요? 네, 본인이 공개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네. 저기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은 지금 미국의 주류 정치적인 집단으로부터 탄압받는 뭔가 순교자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도 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표정도 유권자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차원에서 찍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거기다가 단결하라. 단결하라. 나는 기존의 정치인들과 정말 다르고 네.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그리고 We love Trump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싸우는 투사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자들을 또 지지하는 이유, 그 연설에도 또 비밀이 있다고 하거든요. 연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Crooked Joe Biden became mentally impaired. Sad. But Lion Kamala Harris, honestly, I believe she was born that wa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Kamala. But if you think that bird brain, Nikki becomes straight. As I say, crooked Hillary, crooked Hillary. They're eating the dogs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On an impenetrable, physical, tall, powerful, beautiful southern border wall. 용주 평론가님, 네. 대놓고 혐오 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까지 혐오 발언을 한다면 그냥 둘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는 저게 용인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했던 말들 중에 뭐 한 구절이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 네. 저는 바로 나락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그 미국의 이 대통령을 했고 대통령 예. 지금 후보라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트럼프가 굉장히 나이도 많고 그래 보이지만 이 민심을 굉장히 잘 읽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지지자들이 필요한 곳을 너무 정확하게 잘 긁어요. 예를 들어서 러스트벨트 예전에 뭐 공업 시설이었다가 지금 낙후된 시설 뭐 이런 데에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말대로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자기 자리를 네. 뺏는 것 같다라는 이런 기분을 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벽도 짓겠다 그러고 이민자들 내쫓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저기에 계신 분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죠. 그 워딩이 어떻든 간에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저 사람 굉장히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발언 자체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트럼프의 지지층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8년 전에 표집됐던 샤이 트럼프 지지층이랑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공화당 주류를 보면 됩니다. 공화당 주류가 네. 이미 트럼프의 키즈들로 장악이 되는 상태이고요. 네. 예전에 점잖았던 공화당의 어떤 그 리더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인종주의자 아니면 차별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네. 팬 베이스가 넓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도 스스로 이제는 We love Trump, I love Trump, I love him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 생각해 볼 게 세상에 어느 정치인을 그 사람들 팬클럽이 러브라는 단어를 쓰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거의 유일한 그렇네요. 예는 트럼프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좀 펼쳐지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딱 정치학자분들이 하신 얘기가 예.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텐션이 어느 정도냐면 남북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바로 전 단계의 텐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그 하십니다. 정도예요? 그러면 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됐을 때 정말 당선 불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유혈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미국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최근 네. 얘기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살얼음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또 점검을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띄워주시죠.
네, 트럼프 인기 비결은 영화배우 땡땡땡과 닮았기 때문이다. 퀴즈를 내주신 이용주 평론가님을 제외하고 우리 허 교수님과 소장님이 한번 맞춰봐 주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동석. 네, 마동석. 네, 퀴즈를 맞추셔서 지식 충전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